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구미 3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 친모죠. 친모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성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을 한 건가요? 예. 그 전에는 이미 그 재판이 한 번 더 있었죠. 네. 그거는 이제 원래 친모로 알려졌던 딸이죠. 네네. 딸의 재판은 있었는데 그 재판은 본인이 유죄를 다 인정했습니다. 기소 사실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어서 선고로 가면 구형과 선고로 가면 되는 거고요. 네. 22일 날 있었던 성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혐의가 성모 씨라고 하는 건 할머니라고 그렇죠. 우리가 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알려졌었던. 실제로는 네. 이제 DNA상으로는 친모로 확인된 40대 여성인데요. 혐의가 두 가지죠. 사체 은닉 미수하고 그다음에 미성년자 유기 혐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아이를 다른 데로 빼돌렸다고 하는 네네. 바꿔치기 혐의. 그러니까 두 가지 혐의인데 예. 하나. 그러니까 사체 은닉 미수는 인정을 했고 왜냐하면 그것은 그 빌라에서 아이를 다른 데로 옮기려다가 못했다고 본인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했지만 네. 다른 건에 대해서는 부인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부인한 상태이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의혹이라든가 미스터리 부분들 막 추리도 나오고 별거 나왔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거기서 다투겠다는 네. 얘기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할머니고 내 손녀를 뭐 그 은닉하고 뭐 사체를 뭐 감추고 뭐 이런 건 인정을 했지만 이 내 딸은 아니다. 지금 이 부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요. 재판 네. 중인데 4월 20일 했는데 문제는 그 성모 씨가 실제적으로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시신 유기 미수죄 못했으니까 그건 인정을 했지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부분은 부인한 이유가 어차피 자기가 애를 출산하지 않았다. 애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약취 유인을 했느냐라고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그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 볼 때는 DNA를 점검을 해보니까는 그 성모 씨 할머니의 딸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은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강 증거를 사실은 네. 언제 어디서 어느 때 성모 씨가 출산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다는 걸 찾질 못했어요. 아직 정황 증거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성모 씨라든지 성모 씨의 변호인들은 성모 씨가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아이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는 성립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아직도 풀리질 않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보강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막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 이상을 못한 거죠. 예, 더 이상의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걸로 지금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판결된 것 같습니다. 그럼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 할머니라고 했었던 석 씨의 친모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이를 바꿔치기 한 과정하고 또 중간에도 공범이 있는지 이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러면 그 또 하나의 있을 아이는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까지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눠보면 성모 씨가 친모 여부에 대해서는 네. 지금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는 본인이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DNA가 일치하기 때문에 네, 과학적인 증거는 그렇죠. 있다고 하는 확실하다고 거고. 보는 거고요. 예. 지금 아이를 그렇다고 하면 아이가 있는데 바꿔치기 했을 때 공금이 있었느냐. 아마 그 출산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혼자는 못했을 것 같고 누가 도와줬을 것이다. 그게 네.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친할아버지인지 아니면 제3자 즉 경찰에서는 제3자라고 하는 거는 뭐 내연남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바꿔치기는 신생아실에서 바꿨을 것 같던 그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유예를 뒀어요. 신생아실부터 그 성모 씨의 집에서 자가에서 케어할 때까지 시간을 좀 거리를 뒀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 모르니까 네, 어떻든 간에 그 사이에 바꿔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혼자 한 게 아니고 공범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모 씨가 낳은 아이가 지금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김모 씨가 낳았다는 손녀딸에 대해서는 소식을 전혀 몰라요. 그 손녀딸이 실제적으로 사망을 해가지고 시신을 유기했는지
아니면 그 해외로 이송을 했는지 예. 입양기관에 입력했는지를 사실은 수사기관이 밝히는 거는 그 성모 씨가 자백을 하면 좋겠는데 예. 본인이 입을 닫기 때문에 주변 수사 즉 DNA 같은 경우도 지금 100여 명을 샜다고 그래요. 신고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주변에 탐문도 하고 주변 병원 의사 다 뒤졌는데도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이 좀 재판부 입장에서 좀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상황에서 공중파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다른 가능성을 좀 제기를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그 유죄 여부가 아니라 네네네. 바뀐 시기, 바뀐 시기가 검찰에서는 출산 이후부터 좀 넓게 보는데 네. 그 사람마다 귀 밖의 모양이 다릅니다. 아 그렇죠. 예. 귀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예. 다르죠. 예. 근데 4월 말경에 그게 사진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로 그 공중파 탐사 프로그램에서는 일단 문제 제기를 했고 여러 전문가들 얘기도 비슷하게 그것이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뀐 건 맞는데 시기가 좀 뒤로 늦춰지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은 공소사실하고는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공소사실에서는 바뀌었다고 하니까 네. 시기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바뀌었느냐 아니면 집에서 바뀌었느냐의 차이일 뿐이니까. 근데 거기까지도 검찰이 못 가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그걸 확인해야 될 것이냐. 이건 이제 다음 재판 증거조사 때 그걸 제기할 것인지 이건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염두에 두고 이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재판은 재판대로 하더라도 이제 보강 수사 같은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이를 만약 사라진 아이 있잖아요. 네네. 이 아이를 찾으면 상당 부분 실마리가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기소가 됐는데 검찰은 2차 수사를 하겠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 수사를 해서 그 아이의 친부 그러니까 그 100여 명 중에서 친부가 나왔다 그러면 쉬워질 것 같은데 그 100여 명 중에서도 친부가 안 나올 경우는 난감한 거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성모 씨가 진술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은 아이 난 적이 아예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백을 안 하고 부인하는 거를 깨기 위해서는 경찰들이 이제 많은 인원도 동원되고 경비도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지금 검찰에 넘겼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기소 단계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에요. 그럼 경찰에서는 사실 밝혀지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일단 넘긴 사건이니까. 왜냐하면 기소가 되면요. 네. 그 당사자를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그렇죠. 재판 당사자가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내가 재판장 앞에서 소명하겠다라고 하면은 수사 자체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뭐 별건 수사를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이제 기소됐기 때문에 자백 자체는 의미가 할 생각이 없을 것이고 본인이 분명히 그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 아이를 다른 데로 빼돌렸다고 하면 당사자밖에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네, 또 하나 공범이 누가 있다면 누구인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범을 찾아야 되는데 공범도 지금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리무중 상태라는 거죠. 근데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사임 변호사를 선임했었는데 네. 그 사임 변호사가 왠지 모르지만 사임을 했어요. 국선 변호사가 지금 교체가 사임이 됐군요.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임 변호사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선 변호사는 김천지청에 검사를 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여러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담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에 사임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되냐면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면은 기록을 또 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증거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럴 뿐이지 문제는 국선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사실 조금 난감한 건 그겁니다. 이게 이제 변호 전략을 짜야 되는데 본인은 과학적 증거 자체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결국은 뭐 다른 차원의 변호 전략을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확인해야 될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이걸 다 확인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을 한 상황인데 이대로 그냥 재판을 받게 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두 번째 약취위인에 대한 유죄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황 증거만으로 재판부에서 유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만약에 그것이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한다고 하면 모두 다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사실은 자백을 안 했기 때문에
괘씸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죄의 최고 형량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겠지만 반대로 네. 어차피 입증하는 건 검찰이 해야 되는데 그걸 입증을 못했다고 해버리면 그건 무죄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은닉 미수 정도라고 하면 그건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건 이 상태라고 하면 자기 딸을 도와서 뭘 했기 때문에 형량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정황증거로 말씀하셨는데 예. 재판부에서 볼 때는 과학사가 지금 검찰, 경찰 다 해가지고 4번이나 대인을 했어요. 예. 본인이 정확한 증거인데도 부인하고 있다. 예. 그 저번에 그 이춘재 사건 경우에는 DNA 들이댔으니까 자백을 했어요. 근데 이 성모 씨는 지금 증거가 있는데도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도 자백을 안 해. 그럼 오히려 괘씸죄가 없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약취유인죄를 빼기는 어렵다. 예. 물론 형량에서는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신 유기죄만 인정을 하고 미수만 인정을 하고 미성년자 약취를 빼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성모 씨 말대로 아기를 출산 안 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DNA상 과학 증거는 확실하게 했어.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적용을 해야만이 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새로운 판례라고는 좀 애매한데 이런 경우가 참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자백을 안 해도 증거 있으면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좀 문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포털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고 또 분노한 내용이라서 최근에 그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도 다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죠. 김은배 팀장님 정리해 주세요. 4월 9일입니다. 오후 3시 반경에 용산구에 있는 한 옷가게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단독으로 옷을 사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옷 저 옷을 입어보다가 그냥 나가셨는데 네. 직원이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느냐. 그 대사 부인이 입고 있던 옷하고 같은 매장에 똑같은 옷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주인이 착각을 했어요. 그 직원이 예. 우리 옷을 입고 그냥 간다고 따라갔는데 네. 보니까는 자기 옷이 아니야.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사 부인이 쫓아왔습니다. 와가지고 네. 항의를 한 거예요. 항의하는데 직원들이 말리는데 이야기 도중 영어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사과를 했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뺨을 세게 갈겨버린 거죠. 폭행을 한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경찰이 신고가 되는데도 경찰에서 보니까는 벨기에 대사 부인이기 때문에 외교관 면책 특권이 있어서 일단 귀가를 시키고 그 맞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네. 아니 옷가게 직원이 뭐 벨기에 대사인지 누군지 딱 부인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상황이 조금 더 앞뒤가 더 붙어야 되는 것은 예. 이 벨기에 대사 부인이 매장에서 한 행동이 조금 과하다. 말하자면은 실제로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약간 매너 없는 형태로 옷을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매장 직원이 보기에는 네.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정도만 들으면은 그러니까 옷을 입고 갈아입고 가서 가는데 저기 종업원이 의심했다고 하면 누구라도 기분 나쁘죠. 그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쁜데 문제는 맞습니다. 예. 그 바로 전 단계에서 이 대사 부인이 했던 행동이 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묘하다. 일반적이지 않다. 예. 피팅님도 아니고 사실은 하얀 바지를 신발 신은 상태에서 입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해버리니까 흰 바지를 신발 신고 그냥 입어보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업원이 생각하기를 좀 이상한 느낌이 와서 이게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쫓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해서 또 사과를 했는데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뒤통수 때리고 여러 사람을 때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욱해갖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 사람을 때려버리니까 이거 상당히 좀 이상한 사람 아닌 상황이 아니냐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폭행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폭행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을 확인해 봤더니 대사관 그 가족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외교 관계에 의한 그 그 비엔나 협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협약인데 규약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되겠냐면은 외교관 같은 경우에 국내법에서 형사 처벌을 면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물론 우리나라 대사도 외국에 가서 똑같은 건데 그 조약에 따라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조사받으러 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보내고 경찰에서는 그런 게 접수가 되면 바로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를 하면 검사까지 보고를 하는데 그리고 외교통상부에도 통보를 합니다.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사 부인이 아마 간 뒤에 병원에 입원한 것 같아요.
몸이 이제 왜요? 아프다고 그래서 뭐 폭행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폭행 안 당했지만 내가 아프다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입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는 아마 진술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단순 폭행일 경우에는 네. 진술을 했는데 아마 사진을 보니까 내 머리도 눈 같은 게 충혈된 거 보니까 폭행치상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든 접수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통보를 했죠. 출두를 하라고. 네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여기관 면책상 출두 안 해도 되고 네.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벨기에 쪽에서 그걸 포기하면은 네네. 아니, 그 처벌은 안 받더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하거나 조사에 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응할 수 있지만 응하지 않아도 안 해도 된다. 예. 아. 근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원래 생긴 된 것은 유럽에서의 어떤 여러 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독일 제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과도한 부분도 있고 면책특권이 오히려 예전에 식민지 시대에 그 식민 모국과 식민지 사이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조사는 받을 수 있지 않냐. 예. 아니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면책된 걸 주장한다 하더라도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아니,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면책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이런 것까지 면책특권 들이밀고 하는 건 좀 치사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게 그 비엔나 협약에 네. 그 직무상에 한 건 당연하지만 네. 직무가 아니라더라도 대사관 가족 그러니까 네. 그 대사관 가족 그 대사의 부인이 한국 사람이면 안 됩니다. 네. 접수국의 국민은 안 되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중국계 벨기에 시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도 대사관들도 외국에서 벌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을 고치지 않는 한 그쪽에서 조사를 안 받는다든지 혹은 출두를 해서 조사한다 하더라도 네. 검찰에서 기소는 못 하겠죠. 근데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게 쌍무 조약일 수도 있지만 국제관계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관의 가족들도 네, 세계 네. 여러 나라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우리도 알겠지만 우리 대사관에 있는 나간 사람들도 여러 가지 산업적인 활동을 하고 예.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쪽 주재국에서 사실은 기분 나빠갖고 민사를 적용해서 뭔가 계속 얽어매려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죠. 예, 이런 기회가 굳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거꾸로 했을 때 이것이 형사사건이 민사사건이 구분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냉전 시기에 사실은 스파이 활동을 규제하는 서로 간에 어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민사로 빠져나간 경우도 있고 그래갖고 이 한 건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문제는 그렇죠. 벨기에 같은 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이런 종류의 개인 폭행 부분은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적극 나서서 해명을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걸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사 가족이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해서 이 뉴스가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면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뭐 사과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풀리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좀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기상청 다녀오고 교통정보 확인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상훈, 김은배 두 분과 함께 하는 경찰 돌아왔습니다. 자, 폭행 또 상해 입히고도 외교사절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것. 이게 좀 특혜다라는 주장도 좀 나오고 있고 하지만 또 이것만 보기에는 이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쪽까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에 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문제된 사례는 외교 관계 때문에 사실 보게 되면 이태원 마트에서 모자를 훔친 사 도둑을 찾고 보니까 네. 파키스탄 공관원이었다. 이것도 외교 면책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도둑을 잡았더니 파키스탄 공무원이에요. 대사관이 근무하는 공관원이기 때문에 예. 경찰에서는 그 체포를 해도 내사정될 수밖에 없죠. 면책특권을 주장하게 되면은.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인 성추행하던 주한 필리핀 대사 인터폴 적색수배했는데 요거는 아마 성추행을 했는데도 본국으로 가르치니까 적색수배해도 사실은 처벌하기 쉽지 않았고요. 네. 그 반대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나온 거 있죠. 그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 예. 이거 논란 많이 됐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예. 받으신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우리가 소환하지 않습니까? 요 아마 벨기에 사건도 벨기에에서 소환은 가능해요. 네. 우리가 치방은 쉽지 않은데 뭐 아그레망을 뭐 취소한다든가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적으로는 대사관 부인이 그 자기가 폭행했던 피해자를 만나서 네네. 사과하고 보상하게 되면은 그 피해자도 처벌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마할 건데 대사관에서 발표문을 보니까 피해자한테 사과는 거의 없었고 또 그 문체가 원래 페이스북에 문체가 그러니까 벨기에 대사관에서 사과문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인한 보니 게 아니고 대사관에서 했어요. 했는데 예. 그 문체가 좀 반말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무시한다라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네티즌들이 시끄럽던 거죠. 당사자는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주변 언론에서나 네티즌들이 조금 불만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개인의 인성 문제나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개인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마면 되는 거지. 네네. 그걸 굳이 이제 대사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공과사를 구분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피 인물 지정 같은 건 그거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그 기피 인물 신청해 갖고 하면은 우리도 역으로 그렇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조용하게 이 화해 쪽으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디 대추나무 사랑 관련해 쓰시는 분께서 오늘부터 와플을 끊습니다라는 걸 주셨는데 이 와플이 벨기에 음식인가 봐요. 아, 그런가요?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성추행을 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경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배 교수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7일 날 경기도 고향 일산에 있는 지하철역인데 이런 성범죄가 주로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긴 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길게 올라가는데 예, 올라가는 내려가는 데에서 이제 뒤에 붙어갖고 여성의 그 의복 이런 데나 몸에다가 특정한 체액을 뿌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특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그게 7일 날 오전 10시 40분에 발생을 해갖고 시민들이 잡아갔고 경찰 시민들이 잡았어요. 예, 100m 쫓아갔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잡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영장이 기각된 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좀 이따 팀장님 말씀하시겠지만은 법 적용 자체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럼 영장 기각된 이유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영장된 이유는 그 피의자가 아마 전에도 그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에서 그리고 또 본인이 치료를 받았다고요? 치료 그렇죠. 성적인 치료를 받은 건데 또 이번에도 치료하겠다고 하니까 재판부에서는 이걸 기각을 했는데 경찰에서 사실 이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쫓아가 잡았어요. 현행범은 시민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인계를 하게 되면 인쇄해가지고 현행범으로 인수한 다음에 조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데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그 여자 허벅지를 아에다가 체액을 뿌렸다고 하는데 그게 폭행 협박이냐라고 해서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중 밀집 장소 대중교통에 내에서 강제추행할 경우에는 추행을 할 경우에는 그 공중 밀집 장소에 대한 추행이 있어요 따로 3년 이하 3천만 이하 벌금이 나오는 거 있는데 이건 성폭력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신문에 보게 되면 강제추행으로 적용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강제자가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재판부에서는 기각한 이유가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또 본인이 치료한다고 하니까 참작하겠다라고 해서 불구속사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일이 벌어지는 피해자분은 그 지하철역을 이용 못하고 돌아와서 출퇴근하신다는 거예요. 그 공포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본인이 치료받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하지만은 5년 전에도 유사한 형태의 성범죄가 있었는데 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장 전담 판사 분께서 무슨 근거로 이분이 이 피의자가 그런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초범이라고 하면 그렇다 쳐도. 저도 그 생각이 좀 제 입장을 좀 말씀을 해보면 그럼 이 사람 풀려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풀려났죠. 네, 풀려났죠. 그리고 이 지하철을 또 이용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능성 있죠. 가능성 있죠. 그리고
폭행이라든가 무슨 뭐 위압감을 준다거나 뭐 이런 건 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끊임없이 상대방 모르게 이런 일을 계속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경사기관에서는 네. 이 피의자에 대해서 여죄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아까 그 교수님이 5년을 얘기를 했는데 누범 가중 기간은 3년이거든요. 3년은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정가가 있는 건 맞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정가도 있고 또 앞으로 또 그런 여죄가 있다고 한다면 구속을 시키는 것이 저희 일반적인 생각인데 재판부는 좀 원화한 판결,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치료받는다고 하니까 또 한번 참작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시민 정서하고는 맞지 않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상당할 거예요. 그럼요. 예. 예. 나 출근할 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풀려났으니까 일단은. 예. 저희들 같은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상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게 3호선이지 않습니까? 3호선 라인을 타고 다니면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영장전담판사는 그럴 가능성을 아예 아니라고 보고 치료받는다는 전제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 간격을 메꿔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또 치료를 받는다는 건 정신적으로 무언가의 아픔이 있다는 것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네. 참, 이거는 저도 이 기각은 예. 조금 더 그래서 사실 경찰에서 더 보강해서 그러니까 피의자, 예. 피의자에 대한 무슨 뭐 여러 가지 배려라든가 아니면은 치료라는 부분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고는 하지만 범죄 사실이라든가 공공장소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 이걸 같이 고민을 해본다 그러면은 그쪽으로만 볼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균형이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피해자 쪽으로 생각을 좀 더 했으면 싶은데 지금 피의자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트라우마 생기고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재판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 처벌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 법조격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지금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네. 불구속 기소 아닙니까? 그렇게 네. 되면 이거는 이제 집행유예도 가능하거든요.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뭐 징역 1년, 2년 때리고 3년 집행유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치료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실형은 살리 사항은 좀 적어지고 실제로 풀려나서 심리치료라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교육받는 걸로 아마 끝날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추가 영장 신청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여자가 발견되면 예. 또 다른 여자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5년에도 똑같은 비슷한 게 있었었는데 또 반복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재판에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배상훈, 김은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